그래서 산해관을 이제 지나가죠. 그 영평부라는 데를 이제 도착해가지고 거기 가면 반드시 또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수양산. 수양산이 그 뭐가냐면 백이와 숙제가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곳이에요.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충성의 이제 상징이잖아요. 충성. 변절이 아닌.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조선의 왕한테 그 얼마나 충성한지를 그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가장 큰 겁니다. 우리는 왕한테 항상 충성한다고. 그래서 여기 들려가지고 이제 탐방을 하고요. 그런데 가다가 그 가끔씩 이 싸움이 나요. 이 중국 그 하인들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떤 때 막 주워 맞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기인과 하인배가 서로 다투다가 상통사까지 구타를 당했대. 상통사까지. 상통사는 통역관 중에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그 폭력을 당하고. 여기서 이제 계주에 도착했는데 계주는 알록산이 난을 일으킨 그런 곳입니다. 계주가. 이 계주를 이제 그 옆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떼를 잡아주고서 어딘가 가고 있더라. 그 봤더니 이 불교 절에 기도하러 가는 분이더라. 근데 이것도 왜 정리하면은 얘네들이 그 유교가 아니라 다른 거를 신봉하는 그 약간 그 뭐랄까 교화가 들됐거나 그 야만화가 됐다는 거를 그 부각하기 위해서 불교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 얘기를. 불교를 믿고 있더라 등등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산해관이 이제 여기 있고요. 산해관이 그다음에 영평이라고 써있잖아요. 영평. 이것도 이제 큰 이제 그 중년대가 영평 부가 있고 산에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서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어 계주라고 있어요. 계주. 계주가 어딨냐? 아, 요거네, 요거. 여기 그 이게 계주가 계주 지인인데 계주. 이 계주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길게 돼서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지금 계주는 그 중국말로 찌조네. 찌조. 찌조는 그 지금 천진, 티엔진에 속한데요. 그 계주에도 여기에 그 유명한 그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이.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에 그때 난을 일으킨 겁니다. 당나라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이제 해서 여기에 그 경사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그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은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약문을 제가 거쳐가지고 북경에 가서 옥화관, 그 게스트하우스가 두 개가 있는데 북관이 있고 남관이 있어요. 그 남관을 그 옥화관이라고 부르는데 옥화관에 이제 머무르는 항상 조선에 옥화관에 조선 사신들은 머물어요. 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해동관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해동관. 근데 벌써 그 동조에는 달자 여진족이 한 900여 명이 벌써 와서 그 묵고 있더라. 북쪽에 900여 명이. 그 얘네는 그 조공 바친다고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오는데 중국서 그거를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얘네를 안 받아주면 치니까 노략질하고 국경을 침범해 오니까 울며 겨자씨기로 그럼 니네가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종언을 바치고 우리한테 복속했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리고 그 대신에 너한테 니네가 필요한 물자를 준다고. 그래서 조공을 뭘 갖다 바치냐면은 말을 바쳐요, 말. 그 말을 바치면 그 대신에 그 비단하고 곡식을 주는 겁니다, 명나라가. 그런데 어떤 말을 바치냐면 두 가지 종류의 말을 바쳐요. 하나는 병든 말하고 두 번째는 늙은 말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말을 갖다 바치면 엄청나게 그 비단하고 그 곡물을 줍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여진이 점점 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당연할 수가 없어요. 국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00명이었죠, 900명.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중국의 자료에는 게 별로 없어요. 조선에서 현장서 그 자기네들이 관찰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자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진주사 이덕형, 부사 황신, 사정관 강림을 만났습니다. 이덕형이면 이때는 최고의 관리예요. 최고의. 최고의 관리인데 이 진주사는 뭐냐면 책봉 문제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을 그 책봉해 주게 가서 빨리 와서 그 재촉을 하라고. 그 책봉하는 일과 두 조사를 파견한 일에 대해서 예부에 5번의 재촉해서 정문을 올렸으나 성지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을 그 그냥 그 뭐랄까 탄원을 한 거예요. 좀 해적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 요로를 통해 가지고 황제한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여기에서 같은 그 해동관에서 지금의 오키나와 유국에서 온 사신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류교의 그 사자를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누구고 누구고 이 명나라 때 조선 사신들이 가서 만나는 일국의 사신이 류교도 있고 월남 그 그때는 이제 월남이라고 안 그랬죠. 다이베트 대월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신들도 이제 만나요. 만나가지고서 서로 교류를 하고 뭐 시도 서로 주고받고 소물도 주고받고 합니다. 하는데 그 만났다가 반갑게 막 만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교 경전에 뭐가 있냐면은 신하된 자는 예교를 할 수 없다는 규절이 있어요. 그 얘기에.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은 황제의 신하예요. 유교의 류교의 왕도 황제의 신하예요. 신하끼리는 서로 예교를 하면 안 돼. 황제의 그 허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허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관장한테 받는 거야. 뇌물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뭐 교류를 했다는. 그게 다 형식적인 건데 그 뭐 때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뭐 진주사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책봉을 주겠다는 성지, 이 황제가 말하는 거를 전부 성지라 그래요. 성지. 그 성스러운 그 의사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해국이 해국은 그 조선이 장자를 버리고 임해군을 건너뛰고 찾아 광해군을 세운 곳은 원래 강상의 이치가 아니므로 따르기가 힘든데 다만 임해군이 그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폐인했다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폐인했다고 하니까 광해군은 신민이 함께 추대하여 온 나라가 합동으로 상소하니까 그 정성이 갸륵하다. 그래서 책봉을 준한다. 그래가지고 그 차관은 돌아가서 그 뭐 하고 뭐 그 뭐 이렇게 하라. 윤경의 예로 원년의 예대로 하라. 이건 선조가 책봉받을 때의 예대로 책봉을 내려보낸다고 이제 그 이미 결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동지사잖아요. 동지사. 예, 동지사인데 여기 일단 그 사절들이 오면은 오고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는 거의 매일 그 자금성에 가가지고서 황제를 향해서 이 의례를 치러야 돼, 의례를. 거기서 만세 부르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쫙 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선은 아침 조례가 있는데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중국은 항상 있어요. 황제는 천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신민이 경의를 표해야 된다 가지고서 그 아침마다 해요. 새벽에 가서.
이제 끝나고서 이제 이국수 왔으니까 대접을 한다고 이 광록시, 이 광록시라고 있는데 여기가 말하면 그 손님을 접대하는 부서예요. 거기서 술과 음식을 이제 먹으라고 아침 일찍 와서 의뢰를 치렀으니까 이게 진설을 해놨는데 앉기도 전에 먹으려고 벌써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다 집어갔다고 먹을 거를. 이게 매번 그래요, 매번. 이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자료가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런 아침의 조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이런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 모여가지고서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모두 모여가지고서 그 만세를 불렀다고, 만세. 만세 하잖아요. 그거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만세. 그 다음에 그 뭐 등등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고 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박물관 이제 공마를 이제 바치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서 북경에 오래 있으면서 그 이 신문을 봐요, 신문. 그 통보라고도 하고 뭐 그 저보라고도 하고 등등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 조정에서 매일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 이 중요한 사항을 그, 어, 그 카피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는 조선도 있었어요. 조선은 이걸 조보라고 불렀어요. 조보. 조정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중요 사항들이 이제 있으면은 지방까지 전부 카페에 가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선 사진들이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 연행록에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들은 거를 검열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정보를 적어 놓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유용한 자료가 이제 되는데 중국도 엄청나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파 싸움, 북당, 남당, 북당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얘기들 뭐 등등 그걸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지사잖아요, 동지사. 그 동지사의 이제 황제를 앞에 놓고서 그 할애를 해야 되는데 동짓날에는 그 황제가 그 자기의 그 의뢰를 행하기 때문에 그 사들들은 이제 그못 가고 그 다음날 했는데 항상 동지사들이 여진직도 오고 일교에서도 오고 조선소도 오고 그랬잖아요. 오면은 그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고 그 황제 앞에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황제가 나타난 적이 없어. 황제가 할애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황제는 여기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없는 데서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서 만세 부르고 뭐 아주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신들이 가면 반드시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하는데 뭘 하냐면 이 궁각하고 염초를 사와요. 이 궁각은 소풀, 뭐라 그래. 그 물에서 자라는 소 있지, 시커먼 소. 수라는 수. 그 뿔이 길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 TV 이런 데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풀 먹고 사는 소들 있잖아요. 그 풀을 그 활을 쏠 때 그 활에 그 양쪽에서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탄력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그 재료인데 조선은 늘 중국서 이걸 수입해 옵니다. 그다음에 염초는 화약 만드는 거, 화약 재료.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사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황제가 책봉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책봉사를 아직까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달라고 또 그 엎드려 가지고서 빌고 뭐 그래야 됩니다. 밖에 47명의 그 표류민을 같이 왔잖아요. 의제에서부터. 오는 동안에 다 도망가서 맨날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하여간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은 얘네들이 그 정식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병부에 가서 표류민들이 신문을 받고 왜 필요가 됐는지, 그다음에 조선에 어떻게 갔는지, 조선서 어떻게 들고 왔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일이 완결됐다고 그 이제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일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 표류민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해줘. 그 조선 사신이 더 있어야 되잖아. 이걸 끝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끝내냐? 또 돈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돈 갖다가. 여기저기다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책봉사, 아, 그 천사, 그러니까 책봉사를 빨리 임명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는 그 주분이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책봉사로 요 내관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 한 명이 임명이 됐어요. 자, 이 책봉사로 이 태감이 오는 거예요. 태감이 환관이.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셨을 때는 이 진주사하고 조부사 그 고부사 두 사람의 답에 사신을 한 명을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 놓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발 한관이 아니고 일반 관리로 임명해달라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관들이 한번 조선에 오면은 이 중국의 사절로 뭐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이 환관들이 한번 오면. 그래서 환관 대신 일반 그 관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환관을 이 책봉 조사로 임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먹을 게 이제 중국 조선에서 조금씩 내려주는데 이런 거를 이제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표류했던 사람들 와서 이제 병부에서 드디어 조사 받으라고 이제 통지가 왔어요. 그 뒤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책봉은 환관으로 한다고 했지만 누군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책봉사 표류한 사람들을 병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에 도망을 가가지고서 또 이걸 찾으러 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조제 천사는 이 조제 천사는 뭐냐면 국왕이 죽은 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북경의 사절입니다. 그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정해졌다. 이거는 일반 관리예요. 류규의 중산왕이 보낸 예물 서로 교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류규에서 그 중산왕이 보낸 예물이 이런 거라고. 류께서 온 것이 이런 물품이 있다고 쭉 적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 이 류큐는 지금 오키나와잖아요. 오키나와는 중국하고 이 교류를 늘 했는데 왜냐하면 무역을 하지 않으면 오키나와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중요했죠. 중국하고 주고받은 물건이 많은데 그걸 많이 보관을 했어요. 오키나와는. 그래서 박물관에 많이 수장이 돼 있고 이제 가끔 전시를 하는데 가보면은 아주 대단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북경에서 받아온 물건들이. 자, 그래가지고 황제가 표류인에 대해서 정식으로 받고서 그다음에 조선 국왕한테 네가 잘했다고 하는 이제 칙서를 내리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황제는 조선국 권서국사 광해군에게 치교하노라. 이 뭐 권서국사는 왜 권서국사라고 했냐면은 아직 왕으로 책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권서국사라는 임시로 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임시로 이 담당한다는 뜻, 담당 나라 일을 담당하는 광해군한테
치게 하노라.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47명을 내가 보내왔으니까 내가 그 상을 준다. 상을 주고서 너의 그 지극한 그 충성에 그 내가 그 칭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조선국 권속구사 광해군에게 은, 일병량, 비단 뭐 이런 것들을 내리노라.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서로 표민이 왔다 갔다 하면 교환이 되고 소환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부에 가서 마지막 조사를 받으라고 했더니 태반에 도망가고 없더라. 조선 국왕에게 은을 내린다고 뭐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가서 이제 이 궁궐에서 이제 보니까 이 태감들, 환관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다는 거를 이제 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재밌는 자료인데 중국의 그 높은 낮은 관리들 모두는 장안문에서 가마를 내려서 걸어서 이제 오문이 이게 그 이 궁정의 그 정문과 같은 거예요. 그걸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관만은 이 태감들만은 이 문에서도 말을 타고서 그 안쪽에는 문까지 들어간다. 말 타고서. 근데 관직이 높은 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와 뒤에서 호위하는 군사가 수십 명이나 된다. 이 환관들이 본래에서는 비단 도포를 입고 옥들하에 눈이 아찔할 정도로 화려하게 입은 자들은 모두 환관이었다. 이 환관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는지 컸는지 이제 눈에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관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왕이 죽은 거를 세상 뜬 거를 그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사신이 언제 가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럴 때 미리 이제 귀뜸을 하는 거예요. 그 진주사에 이제 맞춰가지고서 그 이제 책봉을 해러 갈 때 가는 인원이 200명인데 200명한테 가면서 니네가 조선에 들어가면 그 각각 200냥씩의 은을 갖다가 바치라고. 그럼 200 곱하기 200이면 4만 냥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뜯어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지 이제 고민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화관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 가지고서 저 굶는 얘기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 건주이는 이 누르하치가 본거지인데요. 이 건주이가 이 여진족 360명이 들어왔는데 뭐 엄청나더라.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요. 떠나요, 이제. 북경을 떠나가지고서 지날 때 이 불교 믿는 거를 또 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아까 광령성 있었죠. 여기 그 이호송의 아버지인 이성량한테 황하집을 보내려고 했던데 오다가 이호송이 그 여진족을 막다가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는데 이호송이 묘소에 가가지고서 또 관찰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호송 사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서 이제 맞이하려고서 군마 15필이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조선의 사신들이 여행을 하면서도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한쪽 귀는 항상 그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를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 조선에서 이 군마가 오면서 갖고 온 조보를 봤더니 조보를 보니까 유영경, 김대래, 이홍로 등이 이 유배를 갔다가 사약을 먹고 전부 죽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귀를 쫑긋 하고서 이제 듣는 겁니다. 요동에 회원관에 도착해가지고서 그 임리단한테 넘어온 사람들 하나 데려오고 가고 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독립문에 있는 그 영은문이라고 있었죠. 영은문.
거기까지 이제 왔을 때 그 아침에 임금이 나와가지고서 그 황제의 칙서를 받았다. 이게 무슨 칙서냐면 이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광화문 일기에 조선 왕조실록 광화문 일기에 있어요. 그 무화관에 가가지고 칙사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이 받았는데 황제는 광해군에게 그 배가 난파돼서 표류한 그 천조의 인민을 구제해가지고 47명을 보냈기 때문에 이 그래서 그 짐이 아주 가장하게 여겨가지고서 이 칙서를 내린다. 황제가 칙서를 내리니까 이걸 받으려고 이, 이 왕성에서 궁정에서 그 무화관 지금의 그 독립문 근처에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가지고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동지사가 갔다가 북경 갔다 와가지고서 조정에다가 전한 문서 중에 그 중국의 예부의 문서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예부가 쓴 조선에 쓴 그 문서 중에 하나에 조선국 권서 국사 일원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 한 명. 그러니까 조선국 권서 국사 이게 광해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원 한 사람 이란 말이 쓰는데 왜 일원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냐고. 어?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런 그 왕을 지칭하는 말에다가 왕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 문서를 니네가 받아봤냐고. 그래가지고서 이 동지사들이 전부 그 깜빵에 이제 그 조사받으러 간다고 임금부에 납포가 돼가지고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정에서 이놈들 전부 벌을 주라고 뭐 난리치고 이러는 거야. 이 문서에 이런 그 흉측한 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4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가서 조사받고 변명하고 뭐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18일이 돼서요 드디어 왕이 괜찮다. 너네 이제 집에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풀려났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기자묘 얘기하실 때 음, 이 사람의 논리로 천년 노비 제도가 공고히 될 음,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예, 음. 궁금했습니다. 네. 그, 그 노비 제도가 누가 봐도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선에서 그 좀 문제가 될 때마다 그 논의를 해요. 없애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반대하는 의견으로 이거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기사 때부터 있는 법이라고. 우리 거기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리를 항상 이제 그 전면에 내서 가지고서 그 노비 해방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 근거로서 늘 사용을 했습니다. 그 팔조 금법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그 잡아가지고 노비로 삼는다. 근데 거기에 없는 게 뭐냐면 노비로 삼았는데 그 사람의 자식도 노비로 삼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조선의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의 노비는 당사자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됐잖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근거, 경전에 근거도 없고, 그, 뭐, 하기 때문에 기자 얘기를 꺼내서 그 하나는 이제 막는데, 대대로 그 노비 계급을, 노비의 신분을 전수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박을, 어, 그 지키기 위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 노비란 거를 어느 정도 정당해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 기자를 굉장히 수강을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중국도 중국도 같은 논리로 노비를 아니에요. 이렇게 중국은 노비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아, 중국은 그 조선하고 다르고요. 일단 숫자가 엄청나게 적고 그 노복이라고 이제 부르는 노복.
노비라고 불렀는데 이 중국은 조선과 같은 완전히 그 인신구속적인 그 노비는 아직 극히 적었어요. 극히. 그리고 그 일본도 같은 동양인데 일본도 기본적으로 없고요. 노비 제도가. 근데 유일하게 조선만 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인구의 10%에서 15% 정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선 시대 때는 피크일 때는 전 인구의 40% 이상까지 이제 갔다고 이제 보니까 근데 이거가 그 뭐 거의 고려까지 합치면 1000년을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노비로 수했던 그 특권층이 이거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때 자기네가 그 인용했던 그 많은 그 뭐 인용했던 것 중에 가장 그 좋아했던 것이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하고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연행사를 따라가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따라가고 공부를 해야지 좀 엮어지고 이어지고 이렇게 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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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용은 뭐 너무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어, 우리나라 그 조선이 이렇게까지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배알도 없이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약한 민족으로서의 그런 뭐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참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뭐든지 이유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에 대한 그 답을 그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그 탐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나름의 그 대답을 갖는 것이 아까 그 던졌던 큰 질문을 어, 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한 그 나름의 그 설득력 있는 답을 찾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코 바보들이 아니에요. 가장 누구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은 걸 읽고 그다음에 어, 높은 자리에서 나라도 경영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근데 그 쉬운 그 답은 뭐냐면 인간은 뭘 하든 간에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이익이 되는 거. 그 이게 작은 이익도 있고 뭐 큰 이익도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조그만 손해를 보고 큰 이익을 얻으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익이 엄청나게 되니까 계속했다. 이렇게 일단은 전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정.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 주었을까 하는 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 황화라는 말이요. 그 시경인가에 있어요. 시경에서 이제 그 임금의 사신으로 밖으로 나가면서 그 화를, 문명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서 사신에 봐가지고 우리 소방에 이 조그만 나라에 그 문명을 이제 그 전달해 준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중국의 사신들이 이제 오면은 조선에서 예전에는 그 이 관리들은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 통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그 부츠로 딱 들고서 한문을 쓰면은 그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서 서로 이제 술 마시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시를 주고받아요, 시. 시를 주고받는데 시를 그 조선에서 그 대응하는 관리가 시를 쓸 때는 항상 그 두 가지 점을 제가 볼 때는 의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도 너네한테 꿀리지 않는다고 너네만큼 우리도
한시를 잘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한시를 쓰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음률도 맞추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한자를 중국식 발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엄청나게 지그들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음으로 해야지만 이 음악적인 그 요소도 완벽하게 매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 그 중국서 사신에 오면은 그 접대하는 이쪽에 그 관리들을 글을 잘 쓴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중국 사신들한테 어떻게든지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얘네를. 그 기분 좋게 만드는 건 뭐냐면 상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위대하다고. 그 중국 문명은 크다고. 우리는 항상 너네 은혜를 받는다고. 이거 아부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심하게 그 건너가면은 좀 저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아부를 해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 시를 이제 주고받으면은 그걸 쓸 거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그걸 나중에 막아주고서 편집을 했어요. 황하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십 권이 됩니다. 황하집을 편집해서 그거를 반드시 다음 사신이 갈 때는 그걸 들고 가서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중국 관리들한테 줬어요. 근데 그 읽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읽어보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뭐냐면은, 야, 나한테 100냥 가져와. 하려고 했다가, 야, 그냥 50냥만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면도 있었고,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서 분란 안 일으키고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등등의 그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황하집을 이제 계속 이제 만들었고요. 청나라 오면서는 덜했어요, 거의. 근데 명나라 때 이제 굉장히 많았죠. 결국 그 거꾸로 이제 일본에 가면은 또 베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시를 잘 쓴 사람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한문을 못 쓰잖아요. 한시를 못 쓰잖아요, 잘.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서는 한문을 조선처럼 안 썼으니까 거기 자기네 말을 모든 그 공용어로 행정문서에서 썼으니까 그럼 일본 가서는 써주고서 엄청나게 뻐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얘네 미개한 애들 한수 가르쳐 준다고 역시 너네는 미개하다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한수이다고 그래서 시라는 것이 시가 이 서로 그 각국이 접촉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매개체가 됩니다 도구가 근데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황아지 근데 국내에서는 소비 안 해요. 재수 없다고. 그거는 중국 사람들만 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조선의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그 엮은 책들이 있잖아요. 뭐 동문선, 속동문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황하집에 들어갈 수는 절대 안 집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론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이론이든지 첫째, 완벽한 이론은 없는 거예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그리고 그 이론이 그 뿌리를 내고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라는 거는 그 이론을 구축한 사람의 경험의 범위를 거의 못 벗어나요, 경험의 범위를. 그 경험의 범위라는 게 자기가 살던 시대, 자기가 수집한 자료, 그 자기 이해하는 그 역사랄지 그 범위 내에서 구축한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전혀 다른 데이터셋에 갖다가 적용하려면 전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예컨대 막스 웨버니, 막스니 이런 사람들 그 서양의 계산 같은 이론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론이 동양의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왜냐하면 이 컨텍스트가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그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를 이야기해서는 결국은 가장 그 믿을 만한 거는 자기가 이론을 구축하는 거야. 여러 요소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구축하면은 자기가 만드는 것에 따르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아까 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만 뭐 그런 거 읽을 필요가 뭐가 있나 다 저기 아는 것만지. 근데 특히 AI 시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다 요약을 해주잖아. 그래서 AI 시대에 저희들이 조금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혹시 그 디테일하게 귀찮지만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읽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걸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음,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허남민 선생이나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나 뭐 키워드 하나의 권력인데, 권력의 힘, 권력의 파워가 어떻게 국가 간에 형성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어쩔 땐 그걸 뻐기고 그러는데, 그 권력의 실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정근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남성의 중심적인 권력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코 여성 페미니스트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서가 음, 아닌데,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만약에 이론이나 그걸 형성하기 위해서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구멍을 내서 와해시켜서 새로운 뭐 힘이란 게 반드시 있겠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힘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해 나가는데 음, 이게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권력의 형태라면 계속해서 이런 그 추악한 모습이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음, 가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지금은 자본의 논리, 뭐, 국가 간 논리해서 굉장히 우울한 시대를 음, 계속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조그만 일상에서도, 조그만 에피소드에서도 만들어가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음,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은, 어, 그래도 조그만 빛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갖게 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제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다는 이야기를 겸해서 음.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 관련해서요. 오늘 제가 제임스 캇 얘기를 했잖아요. 겉으로는 이해하고 속으로는 어? 저놈이 나가면서 이제 그게 사실 현대에도 있어요. 영국, 캐나다도 그럴 경우, 캐나다는 옆에 나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놓고서 대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집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밥 먹을 때나 어디에서 파티할 때는 한참 이제 이렇게 내립다 두들긴 다음에 이제 뭐가 소화가 잘 된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영국도 아니에요, 영국도. 영국도 파티에 가면 사람들이 미국 욕을 한 10분 정도 해야지 그 디너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지만 겉으로는 수상은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일본도 제가 몇 번 경험했지만 거기도 스크립트가 두 개가 있어요. 겉으로 하는 스크립트가 있고 속으로 하는 스크립트가 있고. 근데 하나 큰 변화는 뭐냐면 지금 겉으로 퍼블릭 스크립트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놓고 이제 치잖아요. 어제 캐나다 수상이 카니가 쳤잖아요. 마크롱이 치고 그다음에 가장 놀란 거는 스테머 영국 수상이 쳤잖아요. 옛날에 못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의 관계라 할지 뭐 이런 데 있어서의 그 항상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한 새로운 징조가 희망 있는 징조가 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